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황서연입니다.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하는 시간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연말 특집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딱 팔고 쉬어야만 하는 시기를 계산하는 법, 그 첫 번째 강의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2월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테이퍼링의 속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이미 파월이 거론한 뒤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작 테이퍼링의 속도보다는 금리 인상의 시기에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회의를 디시전 데이라고 부르면서 초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이머징에서 선진 증시로 돈들이 회귀하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이 금리는 돈의 보유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되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조달 비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금리는 시장의 방향성을 정하는 고삐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가 상승하면 무조건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생각은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주가가 더욱 활발하게 오르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다만 금리가 오르다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주가와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오늘부터 2주간 조금 더 정교하게 시장의 고점을 만들 수 있는 금리 수준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특집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시장의 오해부터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파월은 이제 그 단어로부터 빠져나와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기에 좋은 때다라면서 일시적이다라는 문구를 빼버렸습니다. 이를 두고 매우 중대한 실수에 대해서 파월이 드디어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알리안츠의 고문이자 세계 최대 채권 운영사인 핌코의 전 CEO였던 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다라고 규정한 것은 연준 역사상 최악의 정책적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이라도 실수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조치를 취한다면 여전히 통제력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제롬 파월 딱 한 명인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다 보니까 이 해석은 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선 연준이 실수를 했다면 주가는 폭락했어야 돼요. 연준은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그들의 실수는 곧 달러 체계를 위협할 수 있어요. 달러는 세계인들이 모두 쓰는 통화이기 때문에 사안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 지수가 종합주가지수라든지 세계지수가 멀쩡하다는 것은 파월이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일시적이다라는 말은 물가의 상승이 일시적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실제로 파월이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지우긴 했지만 그의 생각조차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아서 자신의 생각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죠. 물가는 이미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파월이 이제 그 단어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더욱 분명히 설명하기 좋은 때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중국의 투입 물가가 급락하는 등 이 물가 상승이 다소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중국의 11월 제조 PMI 투입 가격 지수는 지난 10월 72.1%였던 것이 52.9%로 급락했으니까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면 적절한 시차를 두고 중국의 PPI에 영향을 줍니다. 수출 물가도 낮아지게 되고 결국 미국의 CPI까지 순차적으로 낮추게 되죠. 저도 알고 있는 간단한 상식 같은 그런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파월이 모를 리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하루하루 계속 증가만 했던 시중의 유동성, M2라고 하죠. 유동성 증가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M2 증가율이 감소로 꺾인 다음
대략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중반 정도 되면 물가와 관련된 우려는 점차 수그러들 공산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저도 빤히 보이는 사실을 연준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른다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죠. 자, 그럼 궁금합니다. 분명 파월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뀐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왜 굳이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제거한 걸까요? 이걸 부작용 없이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저도 입장을 좀 바꿔서 제가 연준 의장이다라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아무런 부작용 없이 기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혼자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제롬 파월은 사실 지난 7월 회의 때도 그 일시적이다라는 문구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었어요. 하지만 시장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만나는 기자들마다 아주 습관적으로 여전히 물가를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다시 해줄 수도 없고 또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커질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연준이 항구의 하역 노무자들에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은 모두 나와서 일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럴 권한이 있어요? 트럭 기사님들에게 잠자지 말고 달려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도무지 공급단 쪽에서 충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연준이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11월 회의에서 파월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공급단의 충격으로부터 오는 물가 상승에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지금 오르고 있는 물가를 연준이 막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 사실 할 수 있었다면 이미 했겠죠. 지금 40년 내 최고치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올라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요, 아무런 여과 없이 설명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겠죠. 지금 물가는 통제가 안 되는 거구나. 연준도 손을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즉시 기대 물가는 통제 불가의 속도로 치솟아 오를 수도 있거든요. 다만 테이퍼링은 금리 정책과는 다릅니다. 앞서 제가 M2 증가율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말씀 드렸었죠. 이건 테이퍼링의 개시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연준이 테이퍼링의 속도를 좀 내준다면 조금 더 시장 유동성 증가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기대 물가 역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꺾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죠. 지금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팩트가 뭡니까? 공급단 충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잖아요. 테이퍼링의 속도를 좀 내는 것 말고는 연준에서도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쯤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아는 것을 그들이 모를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대다수의 연준 의원들은 지금 당장 연준이 행동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웃기잖아요. 공급단 충격으로부터 야기된 물가 상승 국면에서 금리를 함부로 올릴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왔던 경험을 그들이 그것만 따로 안 배우고 넘어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윌리엄 더들리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긴축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어요. 당장 내년에 두세 차례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되고 2023년에도 4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2024년에는 비로소 기준금리가 2.5%에 닿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여기에 비로소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그는 윌리엄 더들리는 2.5%를 중립금리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2024년도에도 3번 정도 더 올려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종국적으로는 3%에서 4%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들이 전격적으로 이 싸나운 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12월 4일 현재 3년물 OIS의 1년 선도금리는 0.89%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대략 연준이 3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 MMT로 늘려놓은 미국
재정의 규모는 어떡할까요? 그로 인해서 늘어난 이자 비용은 어찌 감당할까요? 이거 분명히 가능한 걸까요? 경기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장기금리가 지금 계속 하강 중입니다. 심지어 20년물과 30년물은 역전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AA-3년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62베이스 포인트까지 확장됐습니다. 뭘 이야기를 하냐면 거의 대다수의 회사채들에 대한 투자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금리를 올리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약을 팔려면 호객꾼이 있어야 돼요. 연준은 약팔이와 호객꾼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호객꾼의 역할은 바람잡이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잡이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연준 기준금리가 3, 4%까지 올라갈 겁니다 라고 주장해도 제 말에 관심 갖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윌리엄 더들리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가 트럼프 시대에 스스로 박차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뉴욕 연은 총재라는 매우 중요한 직책을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던 사람이 시장에 대해서 자주 이런 말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면역 효과죠. 이런 절차들이 없다면 테이퍼링이나 혹은 최초 금리 인상 때 언제나 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 테이퍼링 더 심하게 빠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정작 금리가 인상되어도 주가에 큰 충격은 피할 수가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를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 의원들은 모두 지난 11월 회의 때 파월이 밝혔던, 그러니까 공급단 충격에 대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하나같이 모두 진실을 말했다면요, 우리 할 거 없어 라고 했다면요, 시장은 엄청난 패닉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연준에서 중요도가 제법 높은 인물들이 이제 곧 연준이 행동할 거예요 라고 계속 말한다면 시장은 연준의 행동에 대한 기대에 안도하게 됩니다. 그들이라면 뛰는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나를 구해줄 거야 라고 말이죠. 실제로 연준 의원들의 호키시한 발언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BI는 30베이스 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죠? 지난주 발표됐던 CPI 무려 40년 내 최고치 6.8%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만큼은 잡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인플레보다 기대 인플레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요즘처럼 기대 물가에 대한 통제가 절실한 시기에는 파월 이외의 인물들이 설령 과거에 연준 의장이었던 자넷 옐런이라도 그저 허풍이려니 하고 흘려들으시면 됩니다. 점도표요? 그것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점도표가 맞았던 적이나 있었던가요? 없어요, 거의. 임금이 더 빠르게 상승해서 물가에 구조적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면 물론 언제고 금리는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만으로는 금리 인상을 서두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는 막연히 금리가 상승하면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던가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시장이 올랐던 적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금리를 올려도 안전한 거고 어떤 경우에 금리를 올려도 주가가 상승하는 걸까요?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뭘까요? 중립금리입니다. 이 중립금리에 대한 정의는 제각각 다른데요. 혹자는 점도표의 중간 지점을 중립금리로 보기도 합니다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는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의 한계금리로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혹시 주가 언제까지 상승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중립금리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중립금리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아시고 계산하실 수 있다면 언제 팔고 나와야지에 대한 매우 명확한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팔고 나와야 되는 기준을 딱 글자로만 표현한다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를 넘어서게 되면 그날부터 저는 비중을 줄이는 행동을 시작할 겁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우선 중립금리를 얼마로 볼 것인가가 명확치가 않아요. 중립금리는 늘 한결같은 게 아니고 또 예측했다고 해서 그 중립금리가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중립금리는 언제나 같은 수치의 상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매우 심하게 변동하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중립금리를 정확하게 구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중립금리는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의 금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성장률의 차이, 그러니까 늘어난 수입이 재정적자와 장기금리, 그러니까 전체 비용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것은 당시 경제 성장률을 고려해서 기업의 계속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계 금리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어려워졌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게 무조건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예를 들어서요. 경제가 좋아져서 매출이 10%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1% 올랐다. 이거 악재입니까?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서 매출 1억인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10%예요. 그럼 1년에 얼마 남죠? 1,000만 원의 이익을 낼 겁니다. 이 회사에서 5억을 빌렸어요. 이자가 1%로요. 그럼 연간 이자 비용은 500만 원일 겁니다. 뭐 이 정도라면 비록 5억을 빌렸어도 회사의 계속 가치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익이 더 많으니까. 다만 많은 부채를 가진 회사다 보니까 이자율 상승에는 좀 민감하겠죠. 그럼 언제부터 살이 막 떨리기 시작을 할까요? 만약 이자가 2%로 오른다면 연간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으로 뛰지 않습니까? 무조건 악재가 될까요? 물론 매출이 동일하다면 악재가 되겠죠. 하지만 경기가 무척 좋아졌어요. 그 회사의 매출이 2배가 늘어서 2억이었다면요. 연간 2천만 원, 10%니까 2천만 원의 이익이 나겠죠. 그러면 2%의 이자는 회사의 계속 가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매출이 동일한 상태에서 달랑 이자만 2%를 넘어섰다면요.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이 동등해지는 2%부터는 기업 이익에 압박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이처럼 회사에 부담을 준다 안 준다에 딱 경계가 될 수 있는 장기금리가 2%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이에요. 그 당시에 연준의 기준금리는 그 2%보다 낮겠죠. 기준금리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한계의 금리인 2%에 도달하는 시점에 연준 기준금리를 우리는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금리가 2% 도달했을 때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이 1%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그 1%가 시장 중립금리가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셨죠? 꼭 이해하셔야만 다음 주에 이어지는 강의가 쉬워집니다. 제 방송 기록은 와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음 네이버 모두 공개 기록으로 남겨뒀으니까 요 방송은 찾아서 여러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에선 매도 후 휴식 시기를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문환 파트너께서 가장 중요하게 중립금리에 주목하라는 조언 주셨는데요.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의 금리를 정확히 구해내야 매도 타이밍을 정하는 것도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